안녕하십니까. 2022년 기출보건문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엔진오일의 유압이 규정값보다 높아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엔진이 관행된다. 엔진이 관행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오일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압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유압 조절 밸브의 스프링의 장력이 크다. 이것은 규정 압력을 내가 높여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스프링의 장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규정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압력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오일량이 부족하다. 이러면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는 원인 되겠죠. 3번이 틀렸네요. 자, 2번 점화장치의 구성 부품의 단품 점검 방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점화 플러그는 간극 게이지를 사용해서 중심 전극과 접지 전극 사이를 측정할 수 있다. 좋은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고압 케이블은 멀티 테스터기를 사용해서 양 단자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3번, 패자로 점화 코일은 1차 코일은 테스터기로 점화 코일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간의 저항을 측정한다. 좋은 얘기고요. 자, 패자로 점화 코일의 2차 코일은 테스터기로 점화 코일 중심 단자와 플러스 전극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패자로 점화 코일의 여기서 말하는 패자로 점화 코일은 DLI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DIS 방식은 지금처럼 측정할 수 있습니다. DLI 방식에서는 점화 코일에서 중심 전극이 2개가 나옵니다. 중심 단자가. 그러니까 2차 전압이 2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고압, 여기 고압. 그러면 여기 사이가 2차 코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 단자 사이를 측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공회전 속도 조절 장치로 볼 수 없는 것은 공전 속도 조절 장치, ISC, 아이들 스피드 컨트롤, 로터리 밸브, ISA 방식입니다. 액추에이터 방식, ISC 스텝 모터 좋고요. ISA 액추에이터 좋습니다. 아이들 스위치는 조절 장치가 아니고요. 조절 장치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죠? 입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력계통. 입력계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절 장치는 거리가 멀다. 자, 4번, 엔진의 윤활 장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엔진 오일 압력은 약 요 정도이다. 2에서 4kg/cm 제곱이다. 2번, 범용 오일 10W30이라는 숫자는 오일의 점도를 표현한다. 맞는 얘기고요. 겨울철에는 점도 지수가 낮은 오일이 효과적이다 되어 있는데, 점도 지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점도 지수는 온도가 변해도 점도가 변하지 않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럼 점도 지수가 높은 것이 효과적이겠죠? 요게 틀렸다 보시면 됩니다. 5번, 엔진의 타이밍 벨트 교환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타이밍 벨트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균활을 한다. 이렇게 되면 벨트의 동력이 확실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균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타이밍 마크에 정렬 맞추는 거 좋고요. 장력 정확히 조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회전 방향에 맞도록 교환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6번, 기관에서 공기 과액률 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론 공연비 14.7대 1이다.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얼마가 나오느냐 그걸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론 공연비가 14.7인데 제가 실제로 공연비를 확인했더니 산소 센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28이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28 나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14라고 하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1보다 크게 되겠죠? 1보다 크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냐? 희박한 연소다 하는 겁니다. 왜요? 공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공기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람다 값이 1보다 크면 희박한 연소다. 람다 값이 반대로 1보다 작으면 농후한 연소다. 이 농후한 연소 때 산소 센서의 출력 값이
출력값이, 전압값이 높게 나타난다. 1V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공연비 피드백 제어에 사용되는 산소 센서. 항상 짝꿍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피드백 제어는 산소 센서다. 근데 그 기능이 뭐냐? 얘기하는 거죠. 자, 배기가스 중에 산소 농도를 감지한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흡입공기 절대 아니고요. 실린더 내도 필요 없고요. 배기가스의 온도 감지하는 것 아니고요. 배기가스의 산소 농도를 감지한다. 8번 실린더 헤드 볼트 장착 방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찾으라고 되어 있죠. 실린더 블록에 접착제를 바른 뒤에 가스켓 설치하는 거 좋고요. 윗면에 접착제를 바르고 헤드를 장착한다.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2번 볼트를 조일 때 변형 반지를 위해서 탈착과 반대로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조인다. 맞는 얘기죠. 3번 볼트를 조일 때 순서대로 한 번에 규정 토크 값으로 조인다.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헤드를 조이려고 할 때 여기 6개라고 한번 봅시다. 근데 여기만 잔뜩 제가 규정 토크를 확 조여버리면 이쪽이 덜 뜨게 돼 있어요. 뜨게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와 뭐 이쪽 이런 부분들에서 뭐가 생기냐? 내부 응력이 생깁니다. 내부 응력이 생겨요. 이 내부 응력에 의해서 약해진 부분이 파손되거나 아니면은 누설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규정 토크로 조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조금씩 조입니다. 조금씩 조여서 2번, 3번 나누어서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도법이 나와 있습니다. 각도법 같은 경우에는 규정 토크로 조여놓은 후에 내가 렌치, 뭐 스피드 핸들, 라쳇 핸들 아니면 뭐 힌지 핸들을 사용해서 90도, 180도씩 더 돌려주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게 소성 각도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조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근래에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가 보시면 됩니다. 자, 9번 그림은 어떤 센서의 출력 파형이냐 되어 있는데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번, 여기 2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1번을 봤더니요. 이쪽 전압이 한 여기가 한 1V가 돼 있으니까 여기 그 정도가 한 0.8V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0V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최소 전압이 한 0.1V 정도 될 거고 최대 전압이 0.8V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센서는 뭐냐? 이건 산소 센서입니다. 산소 센서인데, 자, 이렇게 보니까 이건 이제 잘 모르겠는 거죠? 자, 뭐냐면요. 둘 다 산소 센서입니다. 둘 다 산소 센서. 근데 왜 차이가 생기냐? 여기는요, 배기가기관의 촉매전입니다. 촉매전. 촉매 컨버터 전에 1번 센서입니다. 산소 센서. 그 다음에 2번 산소 센서는 촉매 이후에 있는 거예요. 배기가스가 지나갈 때. 자, 촉매를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화가 되어서 CO2, 그 다음에 N2, O2, H2O 이런 물질들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자로. 자, 그래서 산소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산소 센서가 변화가 없어요. 산소의 변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촉매 장치를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산소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환원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일정한 값이 나오는 겁니다. 농도의 차이가 없이 거의 일정한 값이 토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 걸 표현한 것이 이 파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2번 센서가 뭐 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파형이 나온다고 하면 촉매가 어떻게 되는 상태겠어요? 촉매가 정상 가동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소 센서의 전방, 후방 파형이다. 첫 번째가 전방, 두 번째가 후방 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매 회차마다 나오는 문제인데요. 10번 실린더 연소실 최적이 60cc고요. 행정 최적이 360cc니까 60분의 360 플러스 1 해주시면 되겠죠. 7대 1입니다. 자, 11번 배출가스 중에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적당한 것을 찾으라 되어 있습니다. 캐니스터 이런 거는 탄화수소를 줄여주기 위한 것. 그 다음에 간접연료 분사 방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좀 거리가 멀겠죠. 탄화수소, 뭐 일산화탄소,
줄여주기 위한 것. DPFC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매연, PM, 디젤의 PM을 줄여주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1번, EGR 장치가 이 질소산화물을 방지하기 위해다.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질소산화물 자체가 원래 왜 발생하는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가솔린,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이다. 탄화수소라고 했죠? 거기에 O2가 붙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원래 CO2 또는 H2O 완전 연소가 되었을 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탄소 있고 산소 있고 수소 있고 산소 있으니까 탄소는 산소와 산화되어서 CO2가 이산화탄소가, 수소는 산화되어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산소가 부족하면 CO, 일산화탄소라는 게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산소가 좀 많은 상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자, 산소가 많은 상태가 아니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다. 그러면은 남겠죠. 이 기화된 연료 가스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남아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은 낙스라는 거는 어디서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나오냐? 질소라는 물질이 가솔린의 연소 반응에는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질소 없죠? 어디서 나온 거냐? 자, 여러분들 숨 쉬고 있는 지금 이 대기 중에 질소가 N2라고 하는 질소가 78% 있습니다. 많죠? 산소 20%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활성도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불활성 가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소를. 그래서 여러분들 과자 같은 데 보면은 질소 충전 해놓지 않습니까? 뭐 질소 충전은 좀 과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죠? 근데 필요한 겁니다. 산화되고 습기가 차고 하면은 과자들도 눅눅해지고 변형되고 한단 말이죠. 산화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질소를 채우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 질소가 활성도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활성도. 그 활성도는 고온일 때요. 온도가 많이 상승하게 되면 질소가 갑자기 산소랑 붙어버리는 겁니다. 몇 개랑 붙을지 몰라요. 2개 붙을 수도 있고 3개 붙을 수도 있고 4개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온일 때가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언제 고온이 발생하냐? 연소가 잘 될 때요. 그죠? 뭐 14.7대 1 정확하게 막 공연비 부근에서 아니면은 뭐 15대 1 정도. 요 상태 부근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소가 너무 잘 돼요. 그러면은 질소산화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씩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못하게 젤을 뿌려야 됩니다. 젤을 뿌려줘야 돼요. 그 젤가 뭐다? 배기가스입니다. 그러니까 다 된 밥에 젤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연소가 잘 되고 있을 때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니 배기가스를 갖다 뿌려서 연소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 생성 자체를 조금 억제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EGR을 돌린다는 얘기는 엔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죠. 12번 가솔린 연료의 구비 조건 아닌 것은 옥탄가가 높아야 노킹 방지가 될 것이고요. 체중 및 무게가 뭐 크다 이렇게 돼 있네. 발열량이 커야겠죠. 크다. 발열량이 커야 된다. 13번 LPI 엔진에서 LPI네요. 연료양치에서 장기간 차량 정지 시에 수동으로 조작한다. 연료 토출 경로를 차단한다. 수동이죠? 수동 변속기 차량 뭐라고 해요? MT. 뭐예요? 매뉴얼 트랜스미션. 매뉴얼 밸브입니다. 수동. 14번 다음 중 GDI 엔진에 레일 압력 센서를 탈거한다.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돼 있네요. 연료 라인의 잔류 압력 제거해 줘야겠죠. 고압 라인이기 때문에 특히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기관 탈거해주고 커넥터 분리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자, 근데 이 복스렌치를 사용한다는데, 자, 우리 레일 압력 센서 같은 경우에는 위가 막혀 있습니다. 위가 막혀 있기 때문에 복스렌치를 사용해서 분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딜리버리 파이프. 그렇죠? 파이프가 위가 막혀 있기 때문에 오픈엔드 렌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복스렌치가 아닌 오픈엔드. 오픈엔드 렌치를 사용하셔서 분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15번 디젤 엔진의 연료장치에서 분사 노즐 탈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분사 노즐 홀더로부터 분사 파이프를 탈거한다. 좋고요. 분사 노즐 홀더로부터 리턴 파이프도 빨리 탈거해 줘야겠죠. 맞습니다. 자, 근데 또 여기 조정 렌치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조정 렌치. 조정 렌치는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몽키 스패너 같은 것들 있죠? 그러니까 크기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렌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걸 쓰지 마시고요. 정격 크기에 맞는 오픈엔드 렌치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롱소켓 복스 쓰시면 돼요. 오픈엔드 렌치나 롱소켓 복스 렌치를 사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6번 그림의 파형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전압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압은 1번 전압은 전원 전압, 발전기 전압입니다. 발전기에서 생성돼서 인젝터로 들어가는 전원 전압 맞습니다. 2번 연료 분사가 시작되는 지점. 자, 여기 떨어지는 점 있죠? 시작되는 지점 맞습니다. 3번 인젝터의 연료 분사 시간 어때요? 요부터 여기까지가 분사 시간 좋습니다. 4번 폭발 연소 구간. 자, 인젝터인데 갑자기 이거 왜 나오는 거죠? 아닙니다. 4번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피크 전압이라고 합니다. 피크 전압. 피크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파형이라고 하는 것 코일에 전원을 줬다가 뺏어버릴 때 그때 피크 전압이라는 거 항상 생기는데 뭐랑 비슷하다고 했습니까? 제가 스프링을 위에 있는 원래 이 상태의 스프링을 누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손을 떼면 튀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과 비슷하다. 피크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코일에 거의 전원을 동작시켰다가 차단하는 경우에는 이런 피크 전압이 생기는데 피크 전압이 높이는 내가 얼마만큼 코일이 강하냐, 전류가 강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습니다. 17번 엔진에서 밸브 가이드 실이 파손되었다. 자, 여기에 가이드, 밸브가 위아래로 움직여줄 때 이 지지해주는 것을 가이드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위에는 뭐가 있어요? 오일이 차 있습니다. 오일이 차 있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흡기가. 그죠? 그런데 타당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압축 압력과는 거리가 멀죠. 왜냐하면 여기가 연소실인 거니까. 여기 연소. 이 밑에가 연소실인 거니까 압축 압력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냉각수가 오염되는 것도 좀 거리가 멀죠. 밸브의 간극과도 거리가 멀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일이 일로 치고 들어와서 흡기 밸브가 열렸을 때 연소실로 들어가죠. 그죠? 흡기 밸브가 열렸을 때 오일이 여기 와 있다가 차 있다가 흡기 밸브가 열렸을 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연소실로.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오일이 연소되는 거예요. 오일이 연소된다. 탄다. 오일이 타서 백색가스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일이 연소되면 백색가스가 나옵니다. 자, 근데 오일이 타서 백색가스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겨울철에 배기가스가 하얗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크게 없는 것입니다. 수증기도 백색가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로 엔진이 충분히 예열이 완료되었고 날씨도 따뜻한 날씨에서 백색가스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 오일이 지금 연소가 되고 있구나 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 18번 희박한 혼합가스가 희박하다. 일반적으로 엔진에 미치는 영향으로 맞는 것을 찾아라 되어 있습니다. 자, 희박하다. 연료가 희박하다는 얘기는 연료가 적다라는 얘기죠. 적다. 연료가 적다. 그러면 기동이 쉬울까요? 기동이 쉽지 않겠죠. 연료가 적으니까요. 저속 및 공전이 원활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연소 속도 자체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연소 속도. 연소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 연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적고 많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
그러면 동력 감소를 가져올 수 있나요? 가져올 수 있죠. 당연히. 19번 전자제어 디젤 연료 분사 장치에서 CRDI 엔진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비 분사, 파일럿 분사라고 합니다. 파일럿 분사. 파일럿 분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네요. 자, 예비 분사는 디젤 엔진의 시동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사를 얘기한다. 두 번째, 예비 분사는 연소실의 열소 압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을 줄여준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3번, 예비 분사는 주분사 이후에 미연소 가스의 완전 연소. 자, 이거는 사후 분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후 분사에 대한 얘기예요. 4번, 예비 분사는 인젝터 노후화에 때는 보정 분사를 실시한다. 엔진의 출력 저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요게 연소실의 연료 압력 상승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예비 분사다. 20번, GDI 엔진의 고압 연료 펌프를 탈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단한 얘기인데요. 점화 스위치 오프하는 것은 좋습니다. 배터리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케이블 분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1번, 평균 유효 압력이 10kg 펄스/cm 제곱, 배기량이 7500cc, 그 다음에 회전수가 2400rpm. 근데 단기통이래요. n은 1이니까 무시하도록 할게요. 요거를 이행정 사이클에다 얘기했으니까 회전 속도는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kg 펄스/cm 제곱 곱하기 7500 cm 세제곱이죠. cc는 거기다 곱하기 2400rpm이에요. 회전 퍼 분이다. 분당 회전수다. 자, 그럼 단위를 맞춰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10 곱하기 cm 세제곱이니까 cm 하나가 위에 남습니다. 그러면 7500 kg 폴스 cm 그죠? 퍼 60초가 되는 거죠. 60초.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10 곱하기 7500 곱하기 2400 분의 이 단위가 뭐가 된다고 했죠 지금? 여기는 킬로그램 폴스 센티미터 퍼 60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밑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20 곱하기 7500 곱하기 2400까지 해서 60 나눠주면 이게 킬로그램 폴스 센티미터 퍼 세컨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컨드가 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센티미터 이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주면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됩니다.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요. 그러면 10 곱하기 7500 곱하기 2400 나누기 60 곱하기 100 해주면 이게 킬로그램 폴스 미터 퍼 세컨드 해주면 우리가 익숙한 단위가 나오죠. 이거를 PS 마력으로 바꿔주려면 나누기 75 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400 PS 나오겠네요. 22번 배기 밸브가 하사점 전에 before BDC 전에 열려서 상사점 후 after TDC 15도에서 닫혔다. 55도에서 15도. 자, 밸브가 어디서? 하사점 전에 여기서 열렸다는 얘기죠. 55도 여기서 열리고요. 여기가 상사점. 이후에 15도에서 닫혔다. 여기는 180도 아닙니까? 그러면 15도 더하기 180도 더하기 55도 해줘서 정답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답은 250도 나오겠네요. 23번 수동 변속기 장치에서 클러치 압력판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1번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을 이기고 클러치판을 누르고 있던 압력판을 분리시킨다? 아니, 압력판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아니겠죠? 이거는 클러치 레버죠.
예전에는 이제 산발이라고 표현했지만 클러치 레버가 아니고 요즘에는 다이어프램 쓰죠. 자, 2번. 클러치 판을 밀어서 플라이휠 압착시키다. 자, 이게 압력판의 역할이 되겠네요. 2번. 3번. 릴리스 포크에 의해서 클러치 축 방향으로 움직여서 회전 중에 릴리스 레버를 누른다. 릴리스 베어링입니다. 4번. 플라이휠과 압축판 사이에 설치되어서 마찰력에 의해 변속기에 동력을 전달한다. 클러치 판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4번. 그러면 클러치 판은 어떤 축에 스플라인에 연결되어 있나요? 플라이 휠과 클러치 커버가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 클러치 판이 누구한테 동력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변속기의 입력축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변속기의 입력축에. 자, 25번. 출발할 때 클러치에서 소음이 발생한다. 언제? 출발할 때. 그러면 클러치의 압력 스프링에 장력이 과다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클러치 압력 스프링의 장력이 과다하다는 얘기는 클러치가 잘 밟혀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럼 소음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음과는 거리가 먼데 장력이 작을 경우에, 장력이 과소, 너무 작아서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출발할 때 걸릴 수 있겠죠.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26번. 수동 변속기에서 싱크로나이저 링이 작용하는 시기. 결국 싱크로 메쉬 기구에서 싱크로나이저 링, 원추 모양의 이 싱크로나이저 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밑에 있는 기어를 압축시켜 주는 거죠. 기어를 눌러줘서 허브의 속도와 기어의 속도를 동기화시킨다. 언제요? 클러치 변속 기어가 물릴 때. 클러치랑은 관계가 없죠. 27번. 변속기를 탈부착하는 작업에서 잭 사용 시. 변속기 잭은 하체 밑에, 우리 자동차 밑에다가 설치를 해서 변속기를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오는 잭입니다.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네요. 변속기 잭 상승 및 하강은 부드럽게 하고 급하강이나 급상승 피한다. 자, 여기 옳은 말이네요. 2번. 장비에서 떠나 있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하강 상태에서 놔야겠고요. 사용 또는 점검 중 이상이 발견되어 있을 때는 고장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린다. 안 되겠죠. 바로 수리하셔야 됩니다. 작업이 미흡한 경우나 안전장치를 개조하여 사용하여야 기능이 충분하다. 안 되겠죠. 그죠? 28번. 종감속 기어 사용에는 하이포이드 기어는 링 기어에 원래 중심점이 있을 때 피니언 기어라고 하는 게 이 중심점에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내려가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편심되어 있다. 중심이 낮다 얘기죠. 그럼 이 지름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된다? 뭐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9번. 드라이브 샤프트. 등속 조인트, 고무부트 교환할 때 필요한 공구가 아닌 것을 찾고 있네요. 자, 고무부트는 보통 요 스냅링 플라이어, 스냅링을 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부트 내부에 있는 스냅링을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부트 클립, 부트가 막 잡혀 있습니다. 우리 운동화 끈 매는 것처럼 고무부트라고 하는 것을 축과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뺄 수 있는 플라이어가 필요하고요. 마이너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 부트 클립 맨 처음에 잠겨 있는 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육각 렌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30번. 차속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기관의 회전 속도가 일단 1500rpm이고요. 변속비가 2대1, 종감속비도 4대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차근히 가시면 됩니다. 자, 이 변속비를 통해서 1500rpm에 나누기 2 해주고요. 그 다음에 750rpm에 또 나누기 4를 해주면 187.5rpm이라고 하는 것이 타이어의 회전 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회전 속도 rpm 나오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분당 회전수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변환이 가능해요. 지금 시간이라는 건 주어져 있고요.
회전을 또 뭘로 바꿔줘야 되냐? 거리로 바꿔줘야 된다. 거리로. 그러면은 뭐가 힌트가 있냐면 타이어의 유효 지름이 100cm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뭘 하란 얘기예요? 타이어의 둘레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퀴가 1회전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돌아서 이만큼 이동할 거 아닙니까? 자동차가. 그죠? 그러면은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둘레를 구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둘레. 타이어의 둘레를 구하라. 그럼 유효 지름이 100cm라는 얘기는 0.5m라는 얘기죠. 뭐가? 반지름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둘레 공식은 2파이 r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1 곱하기 3.14m가 되겠죠. 그러면 1회전에 3.14m를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차량은. 자, 정리해서 한번 볼게요. 자, 187.5 곱하기 3.14m per 분. 분당 요 미터만큼 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요? 미터는 킬로미터로 변환, 분은 시간으로 변환하시면 되겠죠. 자, 187.5 곱하기 3.14 나누기 미터니까 1000 그리고 분은 60 바꿔주면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35.3kg,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된다.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1번 다음 그림에 의미하는 경고등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타이어 공기압 경보등입니다. 타이어 공기압 경보등 TPMS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중에 자주 나오는 문제이니 잘 확인하십시오. 32번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네요. 비 오는 날 빗길 주행 시에 공기압을 낮춰버리면 하이드로플래닝, 수막 현상에 의해서 타이어가 미끄러질 수가 있겠죠. 위험합니다. 2번 모래길 및 자동차 바퀴가 빠질 우려가 있을 때는 공기압을 낮춰서 접지력을 향상시켜줘야 됩니다. 3번 공기압이 높으면 스레드 양단이 마모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중심점이 마모가 되겠죠. 4번 좌우 바퀴의 공기압 차이가 날 경우에는 접지력 차이에 의해서 제동력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33번 보기를 읽고 기역과 니은에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자, 이 협각이라고 하는 것은 캠버각과 지면으로 봤을 때 캠버각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허브 너클이랑 연결된 킹핀 각도가 이렇게 설정이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쇼바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설치가 되었을 때 킹핀 각도와 여기 킹핀 각도와 캠버 각도 여기가 합해진 연장선이 만나는 점이 지면 밑에 있게 됩니다. 이 지면 밑에. 이 지면 밑에 있어야 심의 현상과 트램핑 현상이 조금 저하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캠버각과 킹핀 경사각을 합한 각이 협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번 현가장치에서 드가르 봉식 쇼겁쇼바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드가르 봉식 쇼겁쇼바는 일단 질소가스 봉입되어 있고요. 오일실 가스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의 기포, 베이퍼럭 현상 같은 게 발생을 해도 충격 감소 효과가 저하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4번 쇼겁쇼바의 작동이 정지가 됐다. 그러면 질소가스가 팽창하는 것까지는 좋거든요. 프리피스톤의 압력 상승까지도 좋습니다. 근데 오일 챔버에 오일을 감압하는 것이 아닌 가압을 해줘야겠죠. 가압을 한다. 오일을 더 압력을 준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포가 발생해도 감소 효과 등이 저하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35번 유압 브레이크 패드 교환 시에 필요한 특수공구는 무엇이냐 나와 있네요. 자, 요즘에 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유압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디스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스톤을 가지고 압축을 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형태라고 일단 볼게요. 근데 원래는 양쪽을 잡는 겁니다.
근데 이 패드가 원래는 두꺼워가지고 피스톤 압착하고 있었는데 마모가 됐잖아요, 지금. 마모가 되어서 어디까지 쓰냐? 요만큼에서 피스톤이 요만큼까지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교환하려고 봤더니 신품을 이만큼 써야 돼요. 그죠? 두꺼운 걸 써야 되는데 피스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피스톤을 밀어내야죠. 그래서 캘리퍼에 있는 피스톤을 밀어내는 압축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물로 보시면 좋겠지만 뭐 사진 같은 걸로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6번 동력 조향 장치의 유압 계통 점검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되어 있습니다. 뭐 캠링과 프론트 사이에 플레이트 긁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좋고요. 펌프 측 분리, 균열, 변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좋습니다. 유량 제어 밸브의 상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고요. 자, 4번에 베인의 확실한 고정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인은 로터 안쪽에서 회전하는 회전체입니다. 근데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베인이 올바르게 회전할 수 있는지, 로터 안에서 일정한 유격으로 회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브레이크 파이프에 잔압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잔압 유지 무엇이죠? 역류 방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역류 방지를 통해서 잔압을 유지해준다. 역류 방지 기능을 가진 것은 체크 밸브다. 짝꿍으로 기억해 주셔도 되겠지요. 38번 조향장치에서 토우 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네요. 자, 토우 조정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현재 자동차의 바퀴가 우리가 위에서 봤다고 생각해 보면요. 구동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브가 또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에커먼 장토에 의해서 자, 앞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뒤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뒤로 있긴 한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에커먼 장토에 의해서 조향, 렉과 피니언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어져 있다는 얘기죠. 여기를 통해서 요 길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길이. 자, 이 길이를 그러면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타이어가 안쪽으로 더 들어와 주겠죠. 이렇게. 이 길이를 길게 해주면 타이어가 밖으로 빠지겠죠. 왜냐하면 회전 중심이 여기니까. 한쪽만 그려볼까요? 회전 중심점이 있을 때 허브 너클에 연결되어 있는 타이 로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이 타이 로드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이 길이, 얘를 짧게 할 거냐 길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 축이 벌어질 거냐 아니면 안으로 들어올 거냐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길이를 짧게 하면 얘가 안쪽으로 들어올 거니까 뭐 토인이 된다던가 아니면 길이를 길게 하면 바깥쪽으로 토아웃이 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타이로드의 길이를 변화시켜서 뭘 조정할 수 있다? 토를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39번 구동축 드라이브 샤프트 CV 조인트의 정비법으로 옳은 것은 돼 있네요. 자, 부트밴드는 항상 신품으로 교환해야 된다. 자,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2번 구동축 조인트에 그리스가 부족할 때는 다른 그리스 쓰시면 안 됩니다. 규격에 맞는 그리스를 쓰셔야 되겠고요. CV 조인트는 동일한 차종일 때 양 구동축을 서로 혼용한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CV 조인트의 변속기, 엔진의 전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한쪽 구동축은 짧고요. 한쪽 구동축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속기가 좀 뒤로 빠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옆으로 빠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길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혼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트는 휠축과 차동 기어 축이 다릅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40번 방향 지시 등 전구의 전멸, 깜빡이는 속도가 빠를 때 가끔 이제 도로에도 나오죠, 그죠? 좌측 깜빡이 켰는데 뭐 깜빡 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통 90회 합니다. 분당 한 90회 정도 돌아가는데 그거보다 빠를 때 원인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네요. 그죠? 한쪽 전구가 단선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 전구가 저항이 없어지니까 다른 쪽에서 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스위치가 불량하거나 퓨즈가 단선되면 아예
작동을 안 할 거고요. 용량이 크면 전멸 속도가 오히려 느려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용량이 작을 때도 전멸 속도가 빠를 수는 있겠죠. 아니면 우리 플래셔 유닛이라고 하는 것이 불량일 경우에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 41번 그림과 같이 55W 전구 2개를 12V에 연결했습니다. 그럼 전류가 얼마가 흐르냐 알고 싶으네요. 병렬로 지금 연결한 상태이고요. 자, P는 EI, 오메 법칙에 의해서 전류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전류는 2분의 P가 되겠네요. 2분의 P다. 자, 그러면 I는 2, 전압 12V, P는 2개 더해서 110W가 되겠죠? 그러면 9.2A 나오겠습니다. 42번 축전지의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전해액을 만들어 사용할 때는 고무 또는 납, 그러니까 황산에 의해서 변형되지 않는 것들을 사용하되 황산에 증류수를 넣는다 했는데 큰일 납니다. 이러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반응성이 황산이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증류수에 황산을 조금씩 첨가하셔야 됩니다. 절대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43번 4A로 연속 방전해서요 20시간이 걸렸대요. 그때 용량이 얼마나 돼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식을 사실 몰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용량은 암페어 아워로 나와 있고요. 암페어 줬고요. 시간 줬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암페어 C를 만들려면 두 개를 암페어와 시간을 곱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어진 거 뭐예요? 4암페어와 20시간입니다. 80 암페어 C 되겠죠. 4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두 가지의 숫자를 주고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우리 자동차 정비에서는 이렇게 단위를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가 힌트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 와이퍼 장치에서 간헐적으로 가끔씩 작동되지 않는데요. 가끔씩 작동되지 않는 요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돼 있네요. 자, 릴레이가 접촉이 살짝 불량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블레이드, 와이퍼의 이 날이 불량이라서 간헐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보시면 돼요. 유리가 좀 잘 닦이진 않겠죠. 45번 기동전동기의 스타터 모터가 작동하지 않는다. 아니면 회전력이 약하다. 이게 아닌 것은 여러분들 겨울철에 가장 시동이 안 걸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배터리 전압입니다. 뭐가 안 돌아서 그러냐면 스타터 모터가 제대로 안 돌아서 그래요. 이 스타터 모터를 회전시켜 주려면 전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 전압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전압은 확실한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ST 단자에 공급되는 전원이 12V다? 전격 전압인데요. 여기에 이제 틀렸겠죠. 뭐 접지가 불량하거나 기동 모터의 계좌 코일이 불량하다, 단락되었다는 쇼트 났다는 얘기입니다. 불량이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을 수 있지만 ST 단자에 공급되는 전압이 12V면 정상적인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46번 이모빌라이저 장치에서 엔진 시동 제어 장치가 아닌 것은 되어 있네요. 시동의 3요소, 시동, 기동이라고도 하죠. 기동, 점화, 연료 세 가지가 있어야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충전은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내가 전기의 전원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는 거리가 멀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 되겠죠. 47번 스캐너의 기능이 아닌 것은 자기 진단기입니다. 자기 진단기.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불량 요건들이 있습니다. 원래 뭐 전압을 측정을 한다던가 실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스캐너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어디가 불량입니다 라고 해주는 겁니다. 진단할 수 있고요. 액추에이터 내가 구동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행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어요. 근데 센서의 입력이 아니고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센서의 출력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센서에다가 자, 네가 이거를 입력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센서가 지금 어떤 출력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출력 값을 확인해서 정상 출력 값인지를 점검을 해서 올바른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48번 기동전동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크랭킹은 된다는 얘기죠.
크랭킹은 되는데 엔진이 시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킥킥킥킥 거리기만 하고 부르릉 하고 걸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 원인이 관련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돼 있는데 핸들과는 전혀 거리 멀고요. 현가장치도 멀고요. 센서, 산소 센서 왠지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얘는 피드백 제어라고 했죠. 이미 나와 있는 배기가스 가지고 연료 분사량 정해주는 겁니다. 자, 왜 안 되냐? 크랭크가 센서가 단선이면 뭐가 안 돼요? ECU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왜? ECU가 언제 연료 분사, 점화 이를 언제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연료 분사와 점화가 안 되니까 크랭킹만 되고 시동이 걸리지가 않는 거죠. 49번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돼 있네요. 감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차광, 빛을 막아주는 안경을 쓰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겠죠. 절연장갑 쓰는 거 좋고요. 물 끼는 손으로 작업하지 않는 거 좋고요. 고압이 흐르는 부품에 표시하는 거 좋습니다. 50번 보기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한 내용이다. 정밀검사 모드로 맞는 것은 자, 요거는 가솔린 LPG 차량입니다. 자, KD147 럭다운 3 모드 전부 다 디젤 모드입니다. 디젤 모드.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 CVS75는 이제 북미에서 사용합니다. 저희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얼은 틀린 거고요. 기억, 니은, 디귿을 얘기하고 있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51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비중에 관한 규칙상 최소 회전 반경은 12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2m. 자, 근데 실제 승용차가 12m를 넘어서 회전 반경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서 사실 원래 따온 겁니다. 그래서 커다란 트레일러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승용차가 12m가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52번 자동차 검사 기준 및 방법에서 등화장치 검사에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네요. 10m, 진폭은 10m 위치 맞고요. 변환빔의 강도. 변환빔은 하향등입니다. 하향등. 하향등의 강도는 2등씩, 4등씩 관계없이 3000 칸델라 이상인 거 좋은 거고요. 컷오프 선에 꺾인 각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선은 우측 하향이 아닌 상향이어야 됩니다. 요게 틀렸네요. 53번 후부 안전판은 자동차 너비의 몇 % 미만이어야 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 너비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 미만, 100% 이하, 100%까지 허용됩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초과되지만 않으면 된다. 자동차 전장계통, 전기장치 계통의 작업 시 옳지 않은 것은 마이너스 좋습니다. 연결 커넥터 고정할 때는 정확히 확인하셔야겠죠. 분리할 때는 배선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닌 커넥터를 잡아당기셔야죠. 여러분들 전기 코드 뽑을 때도 선 빼지 않잖아요. 그죠? 전기 코드 선을 빼는 것이 아니고 콘센트를 잡고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배선이 끊어질 수 있겠죠. 정비 작업 시 안전사고와 거리가 먼 것을 찾으라 되어 있네요. 차량의 급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해서 앞뒤 타이어 고인목을 설치한다. 자, 좋은 얘기입니다. 차체 아래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 스탠드를 사용한다. 좋습니다. 리프트 같은 경우에 유압이 차 있다가 갑작스럽게 빠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 스탠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차량 작업 시 당연히 금연하셔야죠. 4번 절차 과정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이그니션 스위치는 항상 오프해 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구하지 않는 한. 자, 가끔 요구하는 경우가 있겠죠. 왜? 전장품을 점검할 때 내가 전원을 켜야지만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ON 하지만 웬만하면 다 꺼놓고 점검하시는 게 안전하다. 56번 에어백 장치를 점검 또는 정비할 때 안전하지 못한 행동을 찾으라 되어 있습니다. 1번 조향이를 탈거할 때 에어백 모드 인플레이터 단자는 반드시 분리한다. 자, 좋은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인플레이터 단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전기가 공급되면 바로 에어백이 터진다 보시면 됩니다. 조향이를 장착할 때는 클럭 스프링의 중립 위치 확인하는 것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백 장치는 반드시 축전시 전원을 차단하고 정비해야 폭발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자, 4번. 인플레이터의 저항은 절대 측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터 저항을 뭐 절대 측정하지 마라 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50mA 이하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근래에는요. 예전에는 뭐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50mA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57번. 화재의 분류 중 B급 화재의 물질로 옳은 것은 되어 있네요. 자, 종이 같은 화재는 A급 화재입니다. B급 화재는 종이 목재 둘 다죠. A급 화재. B급 화재는 휘발유, 유류 화재입니다. 유류. B급 화재. 그 다음에 C급 화재는 뭐냐면 전기 화재입니다. 전기 화재. D급 화재는 금속성 화재예요.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런 화재예요. 그래서 우리 A, B, C 소화기 있죠? A급, B급, C급을 불을,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A, B, C 소화기다 얘기해주죠. 자, 58번. 소화 작업 시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가연 물질. 타고 있는 걸 제거하는 건 좋죠. 산소 차단해서 어떻게 해요? 아예 질식시키는 것. 그 다음에 점화 원 자체를 냉각시키는 방법도 쓰겠죠. 연료를 기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액체 상태인 거 기체 상태니까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화시키는 뭐 방법도 있진 않지만요. 자, 59번. 감전 위험이 있는 곳에서 전기를 차단해서 점검하려고 할 때 조치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스위치 박스의 통전 장치, 전기를 통하는 장치를 한다? 안 좋겠죠. 통전 방지 장치를 하겠죠. 통전 방지 장치. 바로 정답이 나오네요. 2번. 위험 사항에 대한 방지 장치. 그렇죠. 방지 장치를 하는 겁니다. 스위치 안전 장치. 그렇죠. 방지 장치를 하시면 돼요. 자, 4번. 필요한 곳에 통전 금지 기간에 대한 사상을 꼭 게시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다른 사람이 와서 스위치를 올리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60번. 정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중 옳지 않은 것은 작업에 맞는 공구 사용하는 거 좋고요. 작업장 바닥에 오일을 떨어뜨렸으면 뭐 닦거나 해야겠죠. 떨어뜨리지 않는 것도 좋고요. 전기장치 작업 시 오일이 묻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잭은 뭐 자동 차량을 올리던가 무거운 장치를 올려놓는 걸 얘기하는 건데 올린 뒤에 손잡이를 그대로 두고 작업하면 잭에 손잡이를 누군가 쳐서 유압이 빠지게 되면 차체에 깔릴 수 있습니다. 큰일 나겠죠. 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잡이를 빼거나 스탠드로 꼭 지지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스탠드로 지지하고 작업하세요. 자, 지금까지 2022년 기출보건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